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Rough winds do shake the darling buds of May, and summer's lease hath all too short a date. 내 그대를 어찌 여름날에 비할 수 있으리요. 그대는 훨씬 사랑스럽고 훨씬 온화한 것을. 거센 바람은 5월의 향긋한 꽃봉오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허락된 여름날은 너무 짧구려. 안녕하세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소네트입니다. 아름다운 연인과 소중한 시간을 노래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소네트를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름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나요? 무덥고 습하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이 떠오르죠. 그리고 거센 바람, 5월, 꽃봉오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름과는 무관한 항목들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이 여름과 관련한 소네트 속에 나오는 것일까요? 사실 영국의 여름은 4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지는데 전혀 무덥지도 않고 비도 오지 않고 날씨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화창한 가을 날씨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비가 수시로 쏟아지는 다른 계절과 달리 영국의 여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셰익스피어도 이런 시를 썼겠죠. 문제는 이 소네트를 한국어로 옮겼을 때 독자들은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에 담긴 언어들이 그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이처럼 그 문화만의 특수한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언어 요소를 Cultural Specific, 문화 특정 항목이라고 합니다. 문화 특정 항목은 언어가 문화, 다시 말해서 그 언어 사용자의 경험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개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문화 특정 항목은 번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면 문화 특정 항목과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요소들을 전문 번역가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란타 어슐라는 뱃사람들의 산들 바람을 타고 12월의 첫 번째 천사들과 함께 돌아왔다. 이 번역 역시 앞에서 본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처럼 우리 한국어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층 결속망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2월은 겨울인데 산들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콜롬비아의 대문호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간의 고독 중 한 문장인데요. 콜롬비아는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현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서 심층 결속이 어긋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죠.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Deep Sluggish Bayou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지형이죠. 바이오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지역에 있는 늪지대를 말하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그녀는 느리게 흐르는 깊은 늪의 뚝을 따라 무성하게 자란 갈대와 버드나무 숲 사이로 사라졌다. 네, 여기서는 그냥 늪이라고 번역했죠. 자, 문제는 미묘하긴 하지만 이렇게 번역했을 때 독자들은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배경,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늪을 떠올리면서 상상하겠죠. 그래도 좀 더 독자들에게 이국적이고 낯선 배경을 선사하고 싶다면 이것을 살리는 번역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녀는 깊은 바이오 늪을 둘러싼 뚝을 따라 무성하게 자란 갈대와 버드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이 번역에서는 바이유라는 생소한 지형에다가 늪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를 붙여서 의미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사실 문화 특정 항목이 많이 등장하는 텍스트 유형은 아무래도 소설이나 시, 즉 문학인데요. 독자들이 문학을 소비하는 목적 중에는 이국적인 감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도 있거든요. 노스텔지아,
또는 이국성에 대한 동경,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을 떠나 뭔가 낯설고 어색한 곳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소설을 읽는 독자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특정 항목을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역의 목적이죠. 이 번역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독자들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텍스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이러한 어휘나 표현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닥치는 대로 번역 선택을 하다 보면 독자들은 아무런 감흥도 느끼기 힘들겠죠.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She craved a nice and tasty bite. 그리고 대시 뒤에는 음식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nice and는 vel이라는 뜻이죠. 매우 맛있는 한입거리를 먹고 싶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예로 어떤 음식을 주문했는지 세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음식인지 한번 찾아보면 half dozen은 6개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굴 6개를 올려놓은 요리죠. 그 다음에 플럼프첩은 작은 스테이크이고요. 크레스는 무순 같은 거를 말하네요. 그리고 크림 프라페는 이런 디저트를 말하는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녀는 멋지고 맛있는 한입거리를 갈망했다. 블루포인트 굴 6개, 양갓을 곁들인 토막낸 고기, 크림 프라페처럼 달콤한 것이 먹고 싶었다. 요리 이름을 우리가 알기 쉽게 바꾸긴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문화 특정 항목들은 다 환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항목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한다는 뜻이죠. 이 여자 주인공은 원래 가난한 가정주부였는데요. 갑자기 공돈이 생겨갖고 뭔가 자신도 기부인처럼 기분을 내고 싶어서 그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이 음식을 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굴 6개하고 토막낸 고기하고 이게 고급 요리처럼 보이나요? 이 요리 이름 자체가 전혀 그러한 느낌을 주지 못하죠. 여러분들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판에 음식들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기적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녀는 예쁘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었다. 하프 더즌 블루포인트 굴요리, 양갓을 곁들인 스테이크, 크림 프라페처럼 달콤한 것이었다. 앞에서 바이유 늪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여기서도 문화 특정 항목을 최대한 그대로 옮기면서 그것의 의미를 한국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죠. 하프 더즌 블루포인트 하고 굴요리라는 음식의 정체를 한번 보여주고요. 플럼프첩을 스테이크라는 말로 바꾸었죠. 이런 식으로 문화 특정 항목을 번역할 때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환기적 의미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의미를 한국어 독자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She sat in a room in a peignoir. 페이너를 입고 앉아 있었다. 침실인 것 같은데요. 페이너라는 것이 어떤 옷인지 아시나요? TV 드라마라던가 홈쇼핑 같은 데서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옷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녀는 실내복을 입은 채 어깨만큼 내려온 길고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힘없이 쓸어내리며 앉아 있었다. 여기서는 실내복이라고 옮겼네요. 하지만 독자들이 실내복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페유나 같은 옷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녀는 방 안에서 침실 드레스를 입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힘없이 쓸어내리며 앉아 있었다. 네, 여기서는 침실 드레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내복보다는 침실 드레스가 좀 더 많은 독자들이 페이나와 비슷한 옷을 떠올리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죠. Wash your bed and water your couch with your tears. 자, 여기서는 couch라는 가구가 나오죠.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로 당신의 침대를 씻고 장의자를 적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사실 이 번역을 보고 좀 어리둥절했는데요. 원문을 보기 전까지는 이 장의자가 뭘 말하는 것인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길 장자를 써갖고 긴 의자라는 뜻으로 쓴 것 같은데, 뜻글자인 한자로 단어를 만들어서 소리 글자인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그다지 효과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오랜 시간 한자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단어를 한자로 만들어 왔죠. 하지만 지금도 그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 언어 생활을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우리 한자 문화권인 일본과 중국과 한국 중에서 한국이 그나마 좀 더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리만으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해주는 한글이라는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죽은 언어라고 볼 수 있는 한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죠. 자, 저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눈물로 당신의 침대와 소파를 적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카우치와 소파는 구별하기도 어렵죠. 실제로 구글링을 해보면 영어 화자들도 카우치와 소파가 뭐가 다른지 맨날 질문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파라고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죠. 아르망 is the proudest father in the parish. 여기서 parish라는 말은 원래 교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루이지애나에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정규 일체 사회였던 서양 문화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지역마다 하나의 교회에 사람들이 다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신도들이 모여 사는 지역, 그러니까 동네죠, 동네. 동네가 곧 교구예요. 예, 이렇게 교회가 관할하는 지역, 그것이 페리시인데, 이 페리시가 그대로 행정구역 단위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이 페리시라는 단어는 환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루이지애나만 페리시라는 행정구역 단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페리시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 이야기가 어디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르망은 아빠가 돼서 교구에서 최고로 으쓱해져 있어요. 물론 교구랑 동네가 일치하긴 하지만 사실은 동네죠. 동네에서 이게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아르망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으쓱한 아빠가 되었죠. 이 번역에서는 이 페리시를 지역이라는 말로 좀 확장해서 옮겼습니다. 어쨌든 이 페리시가 가지고 있는 환기적인 의미는 사라졌네요.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cabriolet which had conveyed her to the convent. 여기서 보시면 cabriolet라고 하는 다소 낯선 교통수단이 등장하죠. 일단 cabriolet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뒤로 제쳤다가 다시 씌었다가 하는 1인승 또는 2인승 마차를 cabriolet라고 하네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를 수녀원까지 태우고 온 지붕 달린 마차가 자갈길을 지나 웅장한 출입문 쪽으로 천천히 올라왔다. 여기서는 캐브리올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대로 번역에 반영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 특정 항목은 환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문장은 케이트 쇼팽의 라일락이라고 하는 소설 첫머리에 나오는데요. 저자가 첫 대목에서 캐브리올레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여자 주인공이 약간 허영심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이 캐브리올레라고 하는 이 교통수단을 매우 구체적으로 삽입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에서 마차가 어떻게 생겼느냐만 제대로 묘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사치스러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이러한 환기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녀를 수녀원까지 태우고 온 카브리올레가 웅장한 출입문으로 이어진 자갈길을 천천히 올라왔다. 네, 물론 이 독자들이 카브리올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외래어가 고급스러운 마차를 타고 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principle is the sine qua non of contemporary political campaigning. 여기서는 시니코논이라는 라틴어가 등장하죠. 사전을 찾아보면 필수 요소라고 나오죠. essential condition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이 원리는 현대 정치 선전의 필수 조건이다. 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번역은 This principle is the essential condition 이라는 문장을 번역한 것과 똑같은 번역이 되어버리겠죠? 다시 말해서 원문의 이 표현적인 유표성이 사라졌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살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영어 화자들이 왜 이런 라틴어라던가 프랑스어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오페이, 알프레스코, 스테이더스 쿼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영어에도 다 있는 표현이죠. familiar, outdoors, existing stage. 네, 이렇게 영어를 쓰면 되는데 굳이 이 라틴어랑 프랑스어를 써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도 글을 쓰면서 외래어를 섞어서 쓰잖아요. 그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글 속에 외래어나 차용어를 섞어서 씀으로써 자신의 글의 격조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문화 특정 항목을 번역할 때는 외래어를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외래어나 차용어를 글 속에 삽입할 때는 그것이 텍스트에 어떤 효과를 끼치는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외래어 삽입이 텍스트의 흐름을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정리하자면 문화 특정 항목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항목들을 일컫는 단어나 표현들을 말합니다. 문화 특정 항목을 유형별로 구분해보자면 앞에서 본 영국의 여름 날씨라던가 12월의 산들바람처럼 생태 환경적인 문화가 있고요. 또 종교라던가 명절이라던가 가족관계, 스포츠 오락거리 같은 것들도 문화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또는 인사를 하는 방식이라던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행동 습관들도 문화 특정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양한 옷들, 음식들, 교통수단, 그리고 집이나 주거 형태, 그리고 또 페리시처럼 지역 단위를 일컫는 말들, 이런 것들도 모두 문화 특정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화 특정 항목들은 그 문화 속에서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는 환기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화 특정 항목들을 번역할 때는 항상 그것이 연상시키는 사회적 맥락, 내포하는 의미 같은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특정 항목을 그대로 들여와서 외래어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비슷한 항목으로 대체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역시 결국은 자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죠. 내가 번역한 글을 누가 읽을 것인지 독자들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서 그것을 차용할 것인지 대체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레지스터, 사용력을 번역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기준과 똑같습니다. 패션 잡지에 들어갈 글을 번역할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문화 특정 항목은 기본적으로 번역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어떻게 번역해 낼 수 있는지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